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물 출력 우리 11월 30일 14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7번까지 풀고 마무리했다 그죠? 자,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 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그리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자, 이게 원가 계산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 개별 원가가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산을 해야지만 되고 얘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배부율을 사용을 하고요. 얘는 예정 배부율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개념을 알고 문제를 보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실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원가 계산 모두 직접 제로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맞아요. 자, 이 배부율이 나오는 것은 제조 간접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직접 노무비, 직접 제로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요 두 개는 우리 실제든 정상이든 동일하게 실제 원가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동일 기간에 실제 배분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실제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실제 발생한 우리 제조 간접비 총액에서 자, 조업도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네, 총 조업도 수준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배부액은 자, 실제 조업도에다가 어떻게 해요? 실제 배부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정상 개별원가는요. 자, 예정 배부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 총 예산에서 예정 총 조업도로 나누어 주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은 똑같습니다. 실제 조업도에다가 그리고 예정 배부율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 개별원가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그죠? 여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비 총액을 동일 기간에 실제 배부 기준 총수 요거요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그렇다. 예정 배부율이다. 4번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가 아니고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겠다. 그죠? 그래서 8번은 4번이 답입니다. 자, 9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손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
정상 공소는 당기 완성품의 5%로 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엑셀을 제가 하나 넣을게요. 자, 우리 제공품 계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공품 계정 차변이 있을 거고 제공품 계정 대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자, 제공품 계정에는 기초 제공품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기 착수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물량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된 것이 있을 거고요. 아직까지 기말에 그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기말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은 200개래요. 단기 착수량은 900개래요.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1100개가 될 겁니다. 자, 단기 착수량, 기말 제공품은 150개고요. 단기 완성량은 800개이기 때문에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공손 수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을 이렇게 적어 줄게요.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일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공손에는 정상 공손이 있을 거고요. 비정상 공손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라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량의 5%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정상 공손은 40개가 될 겁니다. 비정상 공손은 총 공손 수량에서 정상 공손 수량을 차감하면 되겠지요. 자, 우리는 지금 공손 수량을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이거 문제 풀 때 10초짜리 문제죠. 이렇게 누가 풀어요. 하지만 수업 목적상 우리가 그렇구나, 차변과 대변이 일치가 돼야 되는구나, 그 차이가 공손이구나,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당해 연도에 제조 간접비의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 간접비가 2,500원이 가대 배부가 되었대요. 다음 조건 하에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직접 재료비가 12,000원, 간접 재료비가 2,000원, 집중 노무비가 2만원, 간접 노무비가 4,000원, 간접 경비가 4,000원이 실제로 발생했대요. 자, 요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직접 노무비가 있고요, 제조 간접비가 있습니다.
자, 실제 개별원가, 정상 개별원가, 직접재료비 실제 원가 사용하고요. 정상 개별원가도 실제 원가를 사용을 합니다. 집적노무비 실제 원가를 사용합니다. 정상 개별원가 실제 원가를 사용합니다. 제조간접비 실제 원가를 사용합니다. 정상 개별원가는 실제 원가가 아니고 정상 원가, 예정 원가를 사용합니다. 자, 요 둘 차이가 배부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배부 차이는 1번 가소 배부가 있고요. 2번 가대 배부가 있습니다. 가소 배부는 실제 원가보다 예정 원가를 가소하게 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차이입니다. 가대 배부는요, 실제 원가보다 예정 원가를 더 많이 가대하게 배부했습니다. 유리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소 배부를 불리한 차이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 원가보다 예정 원가를 더 적게 배부했기 때문에 원가가 작게 배부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소 배부한 것을 알고 나니까 다시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불리한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대 배부는 원래보다 비용을 더 잡았는데 가대 배부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죠. 그럼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배부 차이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부 차이는 언제나 실제 원가에서 예정 원가를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부 차이는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먼저 집계를 해야 됩니다. 자,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니까 똑같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간접 재료비 2,000원, 직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접 노무비 4,000원, 간접 경비가 4,000원,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실제 원가는 2,000원, 4,000원, 4,000원이기 때문에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 간접비가 2,500원이 가다 배부가 되었대요.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여기에 달라붙을 거고요. 그리고 가대 배부액이 여기 달라붙을 겁니다. 가대 배부액이 2,500원입니다. 그럼 합계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만원. 아이고. 합계가 참 나올 필요가 없겠구나. 네. 2,000원, 2,500원이 가대 배부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금액이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나? 네, 요렇게 합시다. 자, 12,500원. 왜냐면 요 차이 금액만큼 이게 가대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실제 원가는 이만큼, 그런데 예정 원가는 이만큼. 그러니까 요 2,500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정 원가가 실제 원가보다 2,500원이 더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정 배부액은 12,500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500원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소 배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가소 배부다 2,500원이 가소 배부가 되었다.
그러면 실제 원가가 이렇게 10,000원이 되고 예정 원가는 7,500원이 되고 가소배부액이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에 7,500원을 배부했으니까 2,500원이 가소배부된 그런 한 형상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원가회계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까요? 부가가치세 문제가 3문제, 소득세 문제가 2문제. 이거 빨리 풀고 우리 일반 전표 문제를 좀 건드려 볼 수 있겠네요. 자, 1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제야의 공급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론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 시험에서도 이 공급식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가세표준 계산이나 이런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야의 이동이 벌써 답이 나온 것 같네요. 제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제야의 공급이 확정될 때가 아니라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식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제야를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임차를 했다,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거고요. 제야의 공급시기는 그 부동산을 판매했을 때, 그죠? 판매했을 때, 판매를 해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을 공급시기로 보는 겁니다. 제야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는요, 제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제야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둘 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제야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너무 쉽네요. 4번이다. 그죠? 자, 우리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값,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자의 등록번호 및 상호 성명, 이런 것들은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근데 공급 품목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닙니다. 4번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은근히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13번. 자, 우리 환율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했습니다. 첫 번째. 자, 공급 시기 전에 수령을 해서 한가를 하면 그 한가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두 번째. 그 외의 경우는 공급 시기에 환율을 적용하여 가세 표준으로 한다. 그쵸? 자,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 2020년 11월 20일에 선적을 했다. 자, 그러면 공급 시기는 우리 선적일입니다. 수출이니까요. 이게 11월 20일이래요. 11월 20일에 우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네요. 선적하고 대금은 2020년 12월 10일에 수령하였다. 수출 관련 가세 표준은 얼마인가? 자, 이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액 이거네요. 그러면 우리 5만 달러. 5만 달러. 자, 곱하기 그때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었네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곱해주면 5천만 원이 우리 부가세 가세 표준이 되겠네요. 자, 요겁니다. 자, 이거 대고객 매입률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기준 환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13번에 1번 체크. 자, 14번 이제 소득세 문제입니다. 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 중 기본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요, 기본 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에이, 이게 뭔 문제예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야, 이거는 뭐 풀어볼 필요도 없네요. 자, 14번에 1번. 네,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자, 15번. 다음 중 이자 소득의 원칙적인 수입 시기에 관한 설명을 맞는 것은, 자, 이런 수입 시기 문제들이 어려워요. 공급 시기, 이런 수입 시기. 왜냐면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자, 한 번씩 봅시다.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그렇죠? 원체 다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자가 나갈 때 그때를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로 보는 겁니다. 2번 통지 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이 말도 맞아요. 통지한 날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3번 정기 적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4번 한번 읽어보고 답변을 줄게요. 비영업 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잠깐만요. 이거 맞는 거네요. 설명으로 맞는 걸 찾는 거네요. 그쵸? 자,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는 이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이자를 아하. 자, 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까요? 실제로 하도 틀린 문제만 나오니까, 그죠?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보통 예금의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 통지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지예금도 인출일, 실제로 돈을 뽑을 때 그때를 그 수입 시기로 하는 겁니다. 3번 정기적금의 이자, 보통 예금의 이자 전부 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입니다. 이 문제 완전히 당할 뻔했어요. 그죠? 그냥 쉽다고 생각을 했다가 10번 3번이 맞아요. 네. 자, 4번 비영업 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약정한 날이에요. 계약서상에 받기로 한 날. 자, 그래서 우리가 은행과의 거래를 한다. 그러면 실제가 원칙이고요. 이런 비영업 대금 1대1로 하는 것들은 계약 기준으로 한 날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해서 두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냥 풀었다가는 저도 틀릴 뻔했어요. 그죠? 자, 15번까지 잘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실무 시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풀었고 15번에 3번. 자, 닫기 눌러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자, 실무 시험은 자, 두타전자 확인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명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안 나오고 아마 전산세무 1급 시험 칠 때 아마 그렇게 해줘야 될 겁니다. 자, 두타전자는 912번이에요. 912번 맞죠? 제조, 도소매, 무역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래요. 단기가 12기래요. 자, 12기고요. 2000년도다. 그죠? 오케이. 회계 기간도 다 맞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거래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입력 시 유의사항. 제가 92에 풀어주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자,
1번 4월 20일 당사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을 주당 2만원에 2,000주를 매입을 하고요. 매입 수수료 3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자, 무엇을 샀다고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대요. 그러면 우리 차변에 뭐가 들어와야 되죠?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2만원에 2,000주를 매입했대요. 2만원에 2,000주. 그러면 4천만원이겠네요. 자, 그리고 매입 수수료 30만원을 포함해서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이 감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4천만원과 30만원까지 포함해서 나갔대요. 4,03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매입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은요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기 보유 증권 또는 매도 가능 증권은 그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일반 전표 입력 한번 해볼게요. 4월 20일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올려줍시다. 4천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영업 외 비용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요거 판매비와 관리비 쓰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고 파는 게 회사의 주된 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984번에 수수료 비용을 씁니다.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4,030만원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자, 액면가액이 2천만원인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했대요.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대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오죠? 그렇죠. 발행가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발행가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사채가 얼마 증가하죠? 그렇죠. 2천만원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2천만원을 상환해 줘야 돼요. 근데 아이고 이거를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자, 이 1920만원과 2천만원 차익은 우리 뭘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사채를 발행했을 때의 붕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셨죠? 참 쉬운 문제였어요. 5월 2일 날 차변에 우리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온다? 1920만원. 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아니고 292번입니다. 80만원. 대변에는 사채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 요거 우리 한번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자, 부채에 있겠다. 그죠? 부채에 사채가 나와 있네요. 사채가 2,500만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요거 아마 1월 1일 날에도 사채 발행을 한번 했네요. 500만원짜리. 그죠? 네. 그 사채 액면가는 2,500만원. 자, 여기서 여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90만원이 있었네요. 자, 그래서 사채는 두 번 발행되었어요. 여기 우리 지금 한 2천만원짜리 그리고 1월 1일 날에 발행한 500만원짜리.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90만원. 요거 1월 1일 날에 발행했던 거. 우리 요번에 발행했던 거. 그래서 사채를 차감하고 가산하는 요소를 하게 되면 사채의 장배 금액은
2,5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것만 얘기를 한다면 1,920만 원이 지금 5월 2일 날에 사채의 장부 금액이 되는 거고요. 요거 단일 건 요거 하나만 본다면요. 그런데 1월 1일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장부가액은 2,51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3번 풀어봅시다. 3번 5월 9일입니다.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되어 있던 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미납분 120만 원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였대요. 단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래요. 자, 부가가치세 미납분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미지급 세금 1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요거는 부채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납부를 하니까 부채가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미지급 세금이 120만 원이 감소를 하고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얼마가요? 자, 120만 원 하고 가산세 만원 붙이니까 121만 원이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여기 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5월 9일날 자, 차변에 미지급 세금 그리고 120만 원을 감소시켜 주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래요. 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121만 원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미지급 세금이 이렇게 0으로 돼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120만 원 납부했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은 우리 공장 직원들이 간식을 주문했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대요. 단 거래일 현재 착한 토스트는 간이 가세자래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매입세 공제가 불공제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토스트 가격이 2만원이고요. 신용카드 이 부가치세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았네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는 2만원에 대해서 해결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다. 그죠? 왜냐하면 공장 직원들의 간식이었기 때문에요. 얼마요? 2만원요. 자, 대변에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언제 주죠? 그렇죠. 다음 달 카드 결제일 날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이 미지급금은 우리가 착한 토스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 현대카드다. 그죠? 이 현대카드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카드에다가 이 미지급금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요것을 우리 해계 처리해 볼 거예요. 자, 7월 30일입니다. 자, 복리후생비 계정을 쓸 거고요. 자, 공장 직원들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아닙니다. 511번에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를 적어줘야 됩니다. 차변에 2만원 적어주고요. 자, 대변에 자,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미지급금. 자,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겠다. 그죠? 현대카드. 이렇게. 이러면 분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은 우리 시간도 그렇고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합시다.
자, 문제 5번 여기다가 제가 적어 놓을게요. 문제 5번부터 풀이 요렇게.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15주차 수업 다음 주 12월 7일 날에 만나기로 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